자, 이제 기말고사 대비해야 되죠. 중간고사가 너무 늘어진 바람에 기말고사 대비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4단원은 꽤 쉽습니다. 꽤 쉬운데 유전보다 많이 틀려요. 꽤 쉬운데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애들 되게 이상해. 종잡을 수가 없어. 자, 260페이지를 펼쳐보면 두 번째 생태계의 구성 요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보던 단어죠. 이런 거 다시 한번 배우는 게 생물원의 마지막 4단원 생태계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생산자가 뭐냐, 소비자가 뭐냐 이런 단어들은 그냥 간단하게 읽으시면 되고요. 결국에 시험 문제는 뭐야? 261페이지 맨 위에 3번이요.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요거 별표 3개짜리입니다. 요거 나오면 틀린 애들 되게 많습니다. 이상하게 많이 틀려요. 요 박스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뒷장으로 넘겨볼까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면 생물학은 되게 잘 가르치는 선생인데 이걸 굳이 낼까? 이런 생각들 하는 선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쪽에 비법 특강이라고 써 있는 것 중에 맨 위에 262페이지 첫 번째요. 빛의 세기. 빛의 세기와 생물. 요 그래프 나와요. 그래프 별표 하나. 아래쪽에는 파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파장 옆쪽에 보면 식물의 개화 시기라 그래서 장일 식물, 단일 식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거 별표 하나요. 얘들을 좀 많이 외워주셔야 돼요. 263페이지를 보면 온도가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물이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공기나 토양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건 자연 다큐멘터리 아니니? 그죠? 이런 거 자연 다큐멘터리입니다. 니네도 한번 물어볼까요? 코스모스가 어느 계절에 피는 꽃인지 아니? 잘 몰라요. 개나리는 언제일까요? 봄에요.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꽃이에요. 그럼 하나만 더요. 독고말이라는 꽃 들어봤니?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이거 잘 모르죠? 우리 이런 거 잘 몰라요. 사막여우 본 적 있어요? 에버랜드에 가고 있어요. 가봤어 에버랜드? 뭐 놀이기만 타고 오나요? 거기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북극여우 본 적 있니? 북극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무당벌레라는 벌레 알아요? 등에 점 몇 개 있게? 아니야, 이런 거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생물체의 얘들을 좀 많이 익혀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264페이지를 펼쳐볼까요? 264페이지를 펼치면 생물에서는 좀 비교적 많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 그래프는 전부 다 별표 3개짜리들입니다. 가운데 개체군의 생장목선이란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 별표 3개짜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면 265페이지 오면 개체군의 생존곡선이라는 곡선이 있어요. 보여요? 하나는 생장곡선이고요. 하나는 생존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선이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를 반드시 꼭 보셔야 됩니다. 생장곡선과 생존곡선이 좀 다르고요. 아래쪽에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니네들도 그냥 딱 보면 피라미드 모양이 뾰족한 거, 둥그런 거, 뭐 이상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가장 안정된 피라미드형은 어떤 건가요? 됐나요? 맨 앞에 게 제일 안정돼 보이지, 그치? 됐어요? 그럼 통과. 자, 뒤쪽 한번 넘겨볼까요? 뒤쪽을 넘겨보면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이래서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에 피식, 포식 이런 거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옆쪽에 267페이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요 별표 3개짜리예요. 외우세요. 생물학 중에 암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원이 4단원이에요. 외우세요. 뭐라고? 개체군의 상호작용이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한 덩어리로 묶으시는 거예요. 됐나요? 예를 들면 문제가 없이 그냥 예를 들면 다음 중 다른 하나는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피식포식
됐나요? 그럼 뭘 고르는 거야? 피식포식이요. 다시 한번요.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기생. 그럼 뭘 고르는 거야? 기생을 고르는 거예요. 됐나요? 왜 외우라고 하는지 알겠지, 그지? 두 가지를 외울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라는 걸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뭔지,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옳지 않은 걸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자연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되게 꼼꼼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얘들이 진짜 많거든요. 시라소니 들어봤어요? 눈신토끼 들어봤어요? 신기하지? 생물체 이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260페이지. 생태계와 개체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단 생태계라는 단어는 알고 있니? 개체군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생태계라고 해요. 공간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 공간 안에 사람 있니? 네. 이 공간 안에 개 있니? 네. 이 공간 안에 거미 있니? 뭐 있어도 뭐 이런 게 있어. 뭐 아무튼 있어. 됐어? 이 공간 안에 미생물 있니? 됐어요? 이 공간 안에 나무 있니? 됐어요? 자, 질문이요. 이 공간 안에 흙 있니? 이 공간 안에 공기 있니? 이 공간 안에 빛 있니? 이 공간 안에 물 있니? 됐어요? 자, 그럼 질문이 이 바운더리 내에 생태계에 포함되지 않는 애는요? 네.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태계가 무슨 뜻이라고? 이렇게 생긴 공간이라고 했지, 그지? 거기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다 적어왔습니다. 그럼 생태계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꼭 동물, 식물, 미생물 같은 생명체여야 하니? 아니요. 생명체가 아닌 애들도 생태계의 구성 요소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 동물, 사람 이런 애들, 미생물 이런 애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생태계 내의 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니? 그럼 흙, 공기, 물, 빛 이런 애는 생물이 아니지. 하지만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맞죠? 이런 애들 뭐라고 한다고? 비생물적 요소라 그래요. 그럼 생태계는 생물도 비생물도 모두 포함된 거대한 공간 하나를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그게 첫 번째 그냥 개념이고요. 두 번째, 이 생태계를 쳐다보면 비생물적 요소는 통과. 왜? 이 과목 제목이 뭐야? 니네가 지금 배우는 과목 이름이 뭐니? 생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됐나요? 흙에 대한 내용을 막 배우는 건 지구과학이에요. 공기 배우는 건 지구과학이에요. 물 배우는 건 지구과학이에요.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뭘 배우는 거라고? 생물의 포인트를 맞춰서 배웁니다. 됐지? 그럼 한번 해볼게. 사람과 개 같은 종이니? 됐나요? 사람이 있고요. 개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지. 되니? 그럼 사람과 개는 같은 종이니? 그럼 개와 고양이는 같은 종이니? 그럼 이 사람 안에도
뭐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되게 많지. 개도 개 종류가 뭐가 있죠? 곰에. 뭐 하여 있어. 뭐 고메, 뭐 시추, 뭐 스피치, 뭐 있어. 근데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걔네들 통칭해서 다 뭐라 그래? 개. 고양이도 뭐 있어요? 뭐 있어 고양이? 몰라요. 뭐 페르시아 고양이, 스핑크스. 도둑 고양이, 집 고양이, 뭐 아무 고양이도 있어. 하지만 얘네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종류가 조금씩 다른 것처럼 보여서 생김새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 고양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한 종을 생물학적 용어로 뭐라 그래? 이걸 개체군이라 그래요. 다시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개체군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한 종류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 개체군 그러면 사람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개의 개체군 그러면 개란 종의 개체군이 따로 있는 거죠. 고양이의 개체군 그러면 고양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개체군이란 단어는 그냥 하나의 종만 얘기해요. 고등어면 고등어, 참치면 참치, 한 종류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얘네들을 다 이렇게 통틀면 이걸 뭐라 그래? 개체군들의 모임. 네, 개체군들이 모여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요 관계를 알겠어요? 다시 한번. 생태계는 졸라 크네. 거기에 비생물도 있고 생물도 있어. 비생물은 우리 생물 중에 하나의 종을 뭐라고 한다고? 개체군. 됐나요? 그 개체군의 모임, 군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한 번만 더. 개체군에서 한 마리만 꺼내면 그걸 뭐라 그래? 그걸 개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생물학의 3단원 유전 파트에 생식세포 할 때 같은 종의 동물인데 개체 1번, 개체 2번, 세포 1, 2, 가나다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중에서 사람이면 사람, 뭐 EN8짜리 생물이면 생물, 거기서 한 마리를 꺼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의 염색체를 봤더니 요런 모양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덩어리 사이즈를 꼭 비교해 주세요. 개체는 한 마리, 그렇게 생긴 애들만 이렇게 모으면 개체군, 여러 개체군들을 다 통합하면 군집, 이 군집에다가 비생물적 요소를 쳐넣어서 또 다른 바운더리를 만들면 생태계. 되니? 사이즈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기 파트는 완성이에요. 되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야? 개체군이야. 꼭 이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물 파트에 개체군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요. 그리고 절반쯤 넘어가면 군집에 대한 내용을 배워요. 되니?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생태계와 개체군 이렇게 써있어요. 자, 그럼 생태계 해볼까요? 생태계는 하나의 바운더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생태계 속에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한꺼번에 같이 있어요. 생물도 있고 비생물도 있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태계라고 해요. 됐나요? 자, 그럼 이 중에 중요한 거 1번.
생물적 요인은 뭘까요? 얘는 셋으로 나눕니다. 역시. 간단하게 생산자. 자, 생산자의 정의. 생산자의 정의. 뭘 생산하는 애야? 내가 먹을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서 먹는 애. 그런 걸 생산자라 그래요. 이름이 그냥 생산자잖아요. 되니? 그래서 얘는 생산자인데 초등학생으로 얘기를 하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 이게 초등학생 문장이에요.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그냥 내버려둬도 살 수 있는 애. 그럼 좀 더 고급진 단어로는 뭐라 그래?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서 처먹는 애. 그럼 인간 같은 애는 생산자가 될 수 없죠. 왜요? 무언가를 잡아서 또는 길러서 누군가를 먹어야 되지. 나는 사람 중인데 개는 안 되고요. 고양이도 안 돼. 닭을 길러서 처먹지, 그지? 요런 거야. 그럼 닭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럼 다른 거 먹으면 피자 이런 거 먹으면 되잖아? 피자 없으면 어떻게 돼? 네, 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없으면 나는 죽어요. 그런데 생산자는 그냥 내버려 두면 흙, 공기, 물, 빛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저절로 자라지. 다른 애를 뜯어먹지 않아도 그냥 자라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도 스스로 그냥 잘 자라요. 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생산자를 다른 말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독립영양생물. 됐나요? 단어 들어봤어요? 독립영양생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까? 소비자는 정의가 뭐야?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서 먹어야 하는 애. 섭취해서 양분을 획득해야 하는 애. 됐나요? 그래서 얘는 광합성 불가능입니다. 그럼 다른 생물이 없으면 죽는 애들. 다른 생물이 없으면 죽는 애들. 얘는 무슨 생물이라고 할까요? 힌트 미리 배웠어. 진짜 배웠어. 자, 1단원으로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생물의 특성 뭐 이래서 물질 뭐 이렇게 배우죠. 페이지를 넘기면 바이러스와 좀 배우지, 그지? 또 페이지를 넘기면 이렇게 배우는데 그 단원의 제일 마지막 단원은 뭐야? 과학적 탐구 방법이요. 기억나요? 과학적 탐구 방법. 거기에서 변인이란 단어가 있어요. 들어봤니? 변인은 몇 종류? 크게 두 종류. 첫 번째 변인 뭐야? 그게 죄야. 독립변인. 독립변인을 둘로 나누면 조작변인과 통제변인. 그럼 독립변인에 대비되는 단어는 뭐라고? 그거예요. 독립영양생물에 대비되는 단어는 뭐야? 종속영양생물. 세 번째, 분해자도 있습니다.
분해자. 니네 대표적으로 아는 애 누구 있어요? 분해자. 무서. 오! 버섯? 곰팡이? 그런 거. 세균? 미생물? 됐나요? 이런 애들을 분해자라고 합니다. 세균 된 미생물들. 자, 생산자의 정의가 뭐라고? 광합성하는 애. 소비자의 정의가 뭐라고? 광합성 못하는 애. 분해자의 정의가 뭐야? 분해하는 애. 그럼 생산자의 정의는 생산하는 애, 소비자의 정의는 소비하는 애, 분해자의 정의는 분해하는 애. 야, 안 쉬워? 야, 쉽지, 그치? 야,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국어 문제죠, 국어 문제.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EX. 다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생산자. 생산자. 뭐 하는 애라고? 광합성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죠? 광합성도 마찬가지고요. 화학합성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어서 스스로 양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어서 스스로 양분을 생산할 수 있는 애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 독립 영양생물. 독립 영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일 수밖에 없죠.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나무나 콩나물 뭐 이런 걸 보면 와, 독립 영양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예요. 독립 영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엄청난 단어입니다. 되니? 그럼 광합성의 정의가 뭐야?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줍니다. 요게 광합성의 정의예요. 뭐를?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을 유기물 포도당으로 만들어주죠. 요게 독립 영양생물이에요. 일단 먼저 배우죠.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어 물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들어 이때 비대에너지가 흡수돼 이걸 동화라고 합시다. 됐지? 그럼 두 번째도 한번 써볼까요? 소비자. 소비자는 광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든다는 거죠. 이런 애들을 통틀어서 단어를 뭐라고 쓴다고?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쓴다 그랬어요. 종속 영양생물. 그럼 얘는 종속 영양이에요. 뭘 섭취해야 돼? 유기물을 섭취해야 되죠. 유기물을 섭취해서 다시 무기물로 분해해주는 녀석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포도당이나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처먹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애. 이런 애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참고 삼아 알아둡니다. 피라미드를 이렇게 나중에 생태 피라미드를 그릴 거거든요. 맨 아래 단계가 생산자고요. 윗 단계가 모두 소비자예요. 됐나요? 모두 다 소비자입니다. 생태 피라미드에 나중에 분해자는 그리지 않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생산자는 빛에너지를 직접 흡수해 먹고 살 수 있는 녀석이죠. 자, 그러면 요 윗단계에 있는 소비자는 누구를 처먹고 사는 애들이야? 네, 생산자를 바로 뜯어먹는 애예요. 예를 들면 토끼, 코끼리, 염소, 생산자를 바로 뜯어먹는 애. 요런 애들을 1차 소비자라 그래요. 되니? 생산자를 바로 섭취하는 애. 우린 생산자를 바로 섭취하는 애들을 네 글자로 배웠어.
초식 동물이라고 합니다. 되니 초식 동물과 1차 소비자는 같은 개념이에요. 두 번째, 1차 소비자를 뜯어먹는 애를 뭐라 그래? 2차 소비자라 그래. 2차 소비자를 뜯어먹는 애를 뭐라 그래? 3차 소비자라 그래요. 그럼 3차 소비자를 뜯어먹는 맨 최극상위에 있는 애, 얘는 뭐라 그래? 근데 최종 소비자, 4차 소비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애들을 최종 소비자라 그래요. 됐나요? 1차 소비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초식동물. 됐나요? 생산자를 뜯어먹는 애 1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수업 한번 해볼까요? 초등학교 수업 한번 해볼게요. 진짜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 수업. 얘들아 이렇게 풀이 있어. 자, 풀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누구니? 됐어요? 얘는 그럼 생산자구나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지? 풀을 뜯어먹는 애 중에 메뚜기가 있어. 됐지? 풀을 뜯어먹는 애 중에 염소가 있어. 풀을 뜯어먹는 애 중에 토끼도 있어. 되니? 자, 그럼 메뚜기, 염소, 토끼는 몇 차 소비자? 되니? 됐어요? 여기에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새가 메뚜기도 먹고 토끼도 먹어요. 됐나요? 염소를 여우가 잡아먹었어. 그런데 이 여우를 새가 먹는 거야. 됐어요? 자, 질문이요. 새는 몇 차 소비자? 이게 초등학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학교 내신에다가 내면 전학가. 됐나요? 화살표가 차수예요. 그래서 화살표가 차수야. 그래서 풀에는 화살표가 없지. 이런 애를 생산자라 그래요. 되니? 뜯어먹을 필요가 없는 애. 그러면 메뚜기는 풀 뜯어먹는 거 맞지? 몇 차? 1차. 염소는 풀 뜯어먹는 거 맞지? 몇 차? 1차. 토끼 풀 뜯어먹는 거 맞지? 몇 차? 1차. 됐나요? 그럼 새는요, 메뚜기를 뜯어먹으니까 몇 차? 2차. 토끼를 먹으니까 몇 차? 2차. 됐나요? 염소를 여우가 먹어요. 그럼 여우는 몇 차? 2차. 그런데 새가 여우도 먹지. 새는 몇 차? 3차. 이해돼서? 그래서 새는 2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3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토끼가 멸종하면요? 생태계가 파괴되니? 그렇진 않죠. 됐어요? 염소가 멸종하면 여우가 멸종하지. 되니? 그러면 새가 멸종하니? 그건 아니죠. 생태계가 오래 잘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종이 다양하게 많아야 되지. 자, 다시요. 시험용 문장으로 바꿀 거예요. 생태계가 안정적이려면 종이 다양하게 많아야 되지. 이게 4단원의 마지막이에요. 다시. 생태계가 안정되려면 유전적으로 다양해야 돼? 종이 다양해야 돼? 생태계가 다양해야 돼? 종이 다양해야 돼. 됐나요? 그럼 개체군이 어떨수록 종이 다양하다는 건 개체군의 종류가 많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종과 개체군은 같은 말이구나. 되니? 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내용도 한번 해봤고요. 분해자도 한번 써볼까요? 분해자도 역시 광합성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않아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않는 애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 전부 다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해자도 종속이죠. 됐니? 그래서 전 지구에 독립은 생산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립 영양생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얘도 한번 써볼까요? 종속 영양생물이 무슨 뜻이라고?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얘도 포도당이고요. 얘를 H2O, CO2라 그래요. 됐니? 자, 질문이요. 이 질문. 포도당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꿔주니까 종속 영양생물이죠. 소비자야, 분해자야? 이걸 왜 이렇게 쓴 내용을 또 쓰고 하는지 알아? 잘 보세요. 생산자는 말이야. 광합성할 수 있고 스스로 양분 생산할 수 있고 독립영양하죠. 그런데 소비자와 분해자를 보면 광합성 안 해요. 스스로 양분 합성을 안 해요. 종속영양이에요. 유기물을 무기물로 만들어요. 내용이 똑같잖아요. 근데 누구는 소비자고 누구는 분해자야? 왜? 신기하지? 그지? 그러면 소비자와 분해자를 고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야? 얘를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끼리가 나오면 뭐라고 쓰는 거야? 소비자야. 푸른 곰팡이 나오면 뭐라고 쓰는 거야? 분해자야. 되니? 그럼 얘네들이 모양을 보거나 얘가 나오지 않으면 소비자와 분해자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죠. 됐나요? 어떻게 구별하냐고. 어떻게? 신기하지? 이런 게 신기한 거. 이런 걸 잘 보고 구별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해자와 소비자를 구별 안 하는 생물 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이걸 왜 굳이 나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 생물 1에만 해당하는 수능의 생물 1에만 나올 수 있는 문장이 필요하겠죠. 밑줄을 그세요. 자, 267페이지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보면 생산자라고 써 있습니다. 빈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하는 생물,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물. 그래서 뭐라고? 독립영양. 됐죠? 독립영양은 생산자, 소비자 한번 볼까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해 생산자나 다른 생물을 먹어서 유기물을 섭취하는 생물. 먹이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1차, 2차, 3차. 방금 했어요, 그죠? 1차, 2차, 3차. 종속이라 그랬어. 분해자,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체나 배설물 속 유기물과 무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됐니? 그럼 차이가 뭐야? 소비자는 살아있는 애를 그냥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분해자는 죽었거나 배설물 속에 들어있는 걸 먹고 산단 말이죠. 이해됐어? 이해됐나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미국에 상징 동물이 있어요. 미국의 상징 동물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질문 하나 해볼까? 니네 상식 알고 있어요? 독수리는 살아있는 걸 잡아먹게? 죽어있는 걸 뜯어먹게? 다시 한 번요. 하이에나라는 동물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살아요. 하이에나는 살아있는 걸 뜯어먹게? 죽어있는 걸 뜯어먹게? 또 한 번 해볼까? 니네요.
살아있는 거 먹어, 죽어있는 거 먹어? 죽은 거. 니네 살아있는 거 먹어본 적 있어? 막 씹어서? 산. 산낙지! 오우, 산낙지! 오우, 산낙지! 하나를 그냥 통째로 먹어? 탄산이 져서. 그럼 살아있는 거 산낙지 말고 또 뭐 있어? 그럼 닭도 생으로 먹지 그냥. 니네가 먹는 것 중에 살아있는 거야. 없어? 그럼 난 산낙지 안 먹고 본인 산낙지 먹어요? 통째로? 막 이렇게 다리 막 이렇게 얼굴에 붓고 막 이렇게 걔를 이렇게 잘라서 먹죠. 산낙지를 토막 내서 잘랐는데 꿈틀거리니까 우리는 마치 살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니? 아니요. 예를 들어서 니네 팔을 뚝 잘랐어? 그 팔이 나가 떨어지면서 신경에 남아있는 자극 전달 물질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대. 그럼 이 팔이 살아있는 거야? 근데 산낙지 다리는 왜 살아있지? 아니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 생물원에 나오는 분해자의 정의가 뭐야? 동물이나 식물의 사체를 먹고 사는 애를 분해자라고 했지. 그럼 나요. 동물이나 생물, 식물의 사체를 먹고 살지 않니? 됐죠? 그럼 나도 분해자야? 이상하잖아요. 생물학에선 너무나 생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 그냥 인간의 좋은 편의대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자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에 설명으로는 되게 미흡하죠. 그럼 선생님, 무기물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었어. 분해한 무기물을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낸대요. 잘 봐. 내가 치킨을 먹었어. 그럼 닭의 사체를 먹은 거지. 그리고 이렇게 놀면서 에너지를 얻었어. 나 중독 영향 왔지. 그리고 풀숲에 갔어. 쌌어. 됐니? 그럼 비생물로 돌려준 거 맞지? 그럼 나 분해자잖아. 여기에 조건에 합당하지 않아 나? 분해자 맞잖아요. 근데 왜 나는 분해자라고 안 그래? 인간을 분해자라고 해버리면 인간의 위치가 너무 낮아지잖아요. 이런 과목 자체를 인간이 만들었으니 인간은 굉장히 높은 상위권에 도달해야 돼요. 인간 입장에서 가장 하위권에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을 분해자의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 분해자는 얘를 외우라 그랬어. 버섯, 곰팡이, 세균, 됐니? 이런 미생물들이 분해자가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학문이니까 되게 좀 이기적이죠. 뭐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간단하니까 짚어버릴 거예요. 자, 별표 쳐드린 내용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지금 별표라는 거. 생태계 상호작용. 앞으로 상호작용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볼 거예요. 자, 생태계 상호작용. 크게 한번 보여줍시다.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으면 이걸 생태계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저 정리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비생물적 의미.
예를 들면 토양, 물, 공기, 빛, 온도, 생물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뭐 책에는 이쪽 편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여기가 비생물적, 얘를 생물적 이렇게 썼어. 됐죠? 그럼 여기다가 써야 되는 게 뭐야? 비생물적이니까 토양 쓸 수 있고요. 흙, 공기, 물, 불, 온도, 습도 다 쓸 수 있죠. 두 번째, 생물적 요인에 동그라미가 3개 있어요. 하나, 둘, 셋. 걔네들이 각각 화살표로 영향을 미친다. 걔네들이 각각 화살표로 영향을 미치고 걔네들이 각각 화살표로 영향을 미쳐요. 됐니? 자, 동그라미 3개 안에 생물적 요소가 들어있어. 그럼 여기다가 뭘 채워넣는 거라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됐니? 자, 화살표 쳐줄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봐. 여기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화살표를 그릴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화살표를 그릴 겁니다. 다시 파란 화살표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파란 화살표가 의미하는 바는 비생물 요소에서 생물적으로 전달해주는 녀석이죠. 요게 파란 화살표의 개념이에요. 요걸 구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노란 화살표를 보면 무슨 뜻이라고? 얘는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되니? 쓸 수 있겠어요? 이 화살표 진짜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 빨간 화살표는 생물과 생물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되니? 화살표 구별돼요? 요 마지막에 빨간 화살표에 해당하는 녀석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생물과 생물 사이의 관계, 생물과 생물 사이의 관계,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되게 간단하게 토끼가 풀을 뜯어먹어요. 되니? 그럼 토끼 생물 맞죠? 풀도 생물 맞지? 그럼 이 관계가 뭐라고? 상호작용이야.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예를 들면 토끼의 수가 증가하면 여우의 수도 따라서 증가해요. 왜?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으니까요. 되니? 그러면 토끼도 생물이고 여우도 생물 맞지? 이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상호작용이야. 되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상호작용은 생물과 생물, 예를 들면 분해자와 생산자, 생산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분해자 사이의 관계, 생물끼리의 관계를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됐지? 그러면 비생물과 생물, 생물과 비생물은 서로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하나는 작용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반작용이라 그래요. 수능에서는 작용반작용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물리학 용어거든요. 그래서 생물 수능엔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라는 단어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되니?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건 작용이니 반작용이니 이런 걸 시험지에 냈었다고.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암기하게 시키고 이해하게 시켰는데 수능 모의고사에 작용, 반작용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졌어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나는 설명해 줄 거예요. 왜요? 이 학교 선생들이 내내 늙은 사람들이란 말이지. 이해됐어? 그래서 학교에서 프린트를 받았는데 작용, 반작용이라고 써있으면 옛날 선생이야. 되니? 써있을 것 같아? 안 써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반대로 써오면 안 되겠죠? 얘네들도 한번 이해해볼까요? 잘 봐. 사람이 있었어. 산소를 들이마시면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됐어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으니까 비생물일 거예요. 그럼 산소가 들어갔어. 비생물에서 생물 쪽으로 간 거 맞지? 되니? 얘가 이산화탄소를 내뱉었어. 그럼 생물에서 비생물로 온 거 맞죠? 방향이 다른 거 맞지? 자, 질문. 어떤 게 먼저야? 산소를 먹는 게 먼저야?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게 먼저야? 산소를 아니요? 다 동시에. 동시에 산소를 먹으면서 이산화탄소를 야, 이상하지 않아? 산소를 먹는 게 먼저야?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게 먼저야? 됐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노폐물에 해당되지. 이해되니? 그럼 다시 한번요. 나무가 있었어. 광합성을 할 거야. 그럼 얘는 이산화탄소를 처먹고 산소를 내놓죠. 됐나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먹는 게 먼저야? 산소를 먹는 게 먼저야? 이산화탄소를 먹는 게 먼저지. 그러니 자연계에서 생물 입장에서는 비생물이 생물한테 줘야 생물이 비생물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먼저 일어나야 얘가 나중에 일어날 수 있지. 이해되니? 그럼 작용이 먼저야? 반작용이 먼저야? 그래요. 그래서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작용이에요. 됐나요? 꼭 이해해 주세요.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작용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마셔야 내뱉을 수 있지. 됐어? 그래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처먹는 것처럼 비생물에서 생물 쪽으로 오는 게 먼저 일어나야 다음 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에서 비생물로 가는 걸 반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작용, 반작용은 되게 많이 골라 쓰셔야 됩니다. 고3 애들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실수해서 틀려오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 얘들도 해만한다. 식물에 낙엽이 쌓이면 토양이 비옥해진대요. 자, 질문.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낙엽이 쌓이면 토양이 비옥해진대요. 되니? 낙엽은 누구 거야? 생물. 네. 토양은 누구 거야? 그 비행. 그럼 뭐라고? 공장. 됐어요?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코스모스가 펴요. 됐나요? 그럼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상호작용이야? 네, 되니? 그럼 작용과 반작용, 상호작용 구별할 수 있겠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절대로 틀려오지 마세요. 특히 우리 선생이 좀 옛날 선생이야. 프린트에 작용, 반작용 써있는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간단한 걸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틀릴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요. 됐어요? 네, 알 수 있겠네요. 261페이지 맨 아래 3번 맨 아래 5번 한번 볼까요? 261페이지 3번에 5번이요.
소비자는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맞아? 그냥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써야 된다고? 맞아요. 분해자라고 써야 된다 그랬죠? 이해됐어요? 니네 생물의 배설물 먹어본 적 있어? 남이 먹는 거 같아요. 생물의 배설물 먹었어요? 생물의 배설물 먹었어? 안 먹었어요? 생물의 배설물을? 무화과. 생물의 배설물 안 먹었어? 얘기해 줄까? 생물에는 식물이 포함돼야 안 돼? 돼요. 그럼 식물의 노폐물을 니네들이 먹었지. 식물의 배설물이 뭐야? 과일이요. 됐어? 그럼 니네는 식물의 배설물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는 중이지. 생물의 배설물 먹잖아요. 근데 왜 우린 분해자가 안 돼? 우리 분해자면 안 돼. 생물학적으로 우린 분해자면 안 돼. 됐니? 우리는 소비자여야 돼. 우리 소비자여야 돼요. 이런 거 낚여오지 않아요. 생물원의 학문적인 용어에 입각해서만 문제를 푸는 거야. 나처럼 이상하게 생각해서 막 선생님 우리도 분해자냐 뭐 이러면 안 돼. 너 배설물 먹어? 나 먹어봤는데 뭐 이러면 안 돼. 됐니? 니네들도 다 먹어본 적 있어요. 배설물을. 니네 조개 안 먹어봤어? 조개 먹어봤어요? 조개구이 하면서? 자, 조개구이 해볼게. 조개를 이렇게 주지. 그럼 조개를 이렇게 올리지. 그럼 불에 올리면 지글지글하면서 뚜껑이 탁 열리지. 그럼 얘를 이렇게 꺼내지. 초장을 바르지. 그리고 먹지. 배설물 왜 안 꺼내? 그럼 조개엔 배설물이 없어? 그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너 전복 먹어본 적 있어? 전복을 잡아 숟가락으로 막 퍼서 살을 꺼내. 그리고 개우라는 내장은 귀하니까 막 꺼내. 그리고 구워 먹어요. 그 배설물 안 꺼내지? 되게 많이 먹죠, 생각보다. 바닷속에서 나는 생명체 중에 생각보다 많이 먹습니다. 니네 멸치 중에 되게 조그맣고 얇은 멸치 볶아서 막 졸라 많이 있는 거. 걔 머리 따고 먹어? 그럼 걔 배 잘라서 먹어? 그럼 이렇게 먹죠. 걔는 왜 배설물 안 꺼내? 다 먹고 산다고. 그지? 조금씩은 다 먹고 살지. 분해자 안 돼요. 소비자야. 됐어? 반드시 꽂고 사서 반드시 뒤쪽 한번 넘겨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얘네 생산자가 뭔지 알아? 독립영양이요. 소비자가 뭔지 알아? 종속영양이요. 분해자가 뭔지 알아? 종속영양인데 사체나 배설물을 처먹지. 됐니? 그래서 고르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 여기 중에 시험을 내면 원래 안 돼.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듣고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설명해 줄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이 틀려온 애들 되게 많습니다. EX. 빛의 세기와 광합성. 빛의 세기는 누구 거? 비생물 거. 광합성은 누가 해? 생산자가 하지.
생물이 하는 거 맞죠?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를 볼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출제되는데 나오면 다 틀려요. 자, 첫 번째 식물 중에 양지식물이라는 애가 있고요, 음지식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양지식물은 말 그대로 햇빛이 많은 데서 잘 자라는 게 맞지. 음지식물은 말 그대로 햇빛이 적은 데서 잘 자라는 거 맞지? 됐어? 자, 질문이요. 나뭇이파리가 졸라 큰 애가 있고요, 나뭇이파리가 작은 애가 있어요. 자, 양지식물 누구니? 됐어? 양지식물 누구야? 소나무 본 적 있니? 이파리가 뾰족해, 넓어? 뾰족해요? 그럼 걔는 양지식물이야, 음지식물이야? 얘네 좀 더 생명체를 좀 이해해 주시면 이런 거 그냥 고정관념으로 다 틀려오는데 생명체를 좀 이해해 봅시다. 잘 보세요. 잘 봐. 내가 생명체야. 빛이 졸라 많이 오고 있어.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이 뒤지게 많이 오지. 그럼 내가 잎을 크게 만들 거야? 작게 만들 거야? 반대로 해볼까요? 내가 사는 동네는 빛이 안 와. 그런데 나는 양지식물이래. 그럼 나는 빛이 안 오는 데서 양지식물로서 자라나려면 빛을 모을 수 있는 이파리를 졸라 크게 만들지 않겠니? 이해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만약에 내가 양지식물인데 빛이 졸라 많아, 그럼 나는 굳이 이파리를 크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잎사귀가 얇고 넓은 애들이 햇빛을 많이 받으려 하는 녀석들이겠지, 그치? 그런 애들이 양지식물입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거 잘 이해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니? 됐어? 그래서 다 틀려요. 그래서 다 틀려. 그래서 다 틀려. 제발 이해하지 마. 우리는 식물의 진화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종이 아니에요. 위대한 종이 아니야. 자, 니네 고정관념을 반대로 쓰시면 돼요. 잎이 넓으면 양지 같아, 음지 같아? 양지 같았어요. 음지라고 쓰는 거예요. 니네가 쓴 건 답이 아니야. 넓으면 음지, 좁으면 양지. 됐나요? 빛의 양이 적으니까 적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진화하려면 잎을 넓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됐니? 니네도 있어. 눈에 있어. 눈에 동공이라는 게 있는데 빛의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 줄어들죠. 잎의 사이즈가 똑같아요. 빛의 양이 적으면 어떻게 돼? 커지는 거 맞지? 잎의 사이즈도 똑같아. 그럼 마지막 질문이요. 니네 중에 이걸 아는 사람은 나 아무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맞추세요. 부탁입니다. 맞추세요. 제발 부탁이야. 잘 봐. 진짜 잘 보세요. 뭐야? 우린 이걸 뭐라 그래? 나무라 그래. 됐지? 나무가 니네 어릴 때부터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죠. 그지? 또는 동그랗게도 이렇게 그립니다. 됐어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그리는 애 있어? 사이코패스야. 니네 잘 보세요.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위로 갈수록 좁아지지. 왜 그런지 알아? 맞추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나무는 왜 나무 이렇게 생겼어? 위로 갈수록 해를 많이 받았어요. 예! 예! 됐어.
됐어? 나무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알겠니? 음. 위로 가면 태양에 가깝지. 태양에 가까우면 태양빛이 많이 쪼여지죠. 그럼 잎의 사이즈가 커질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여기 잎사귀는 조그마다고. 되니? 여기 잎사귀는 조그마다고. 됐어? 그럼 아래로 내려오는 애들은 나뭇잎 가리거나 햇빛의 양이 적게 도달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어떻게 해? 가지를 졸라 펼치거나 잎사귀를 크게 만드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나무의 진화를 우린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되게 똑똑하지 않니? 그래서 나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만 신기하다고? 그게 나만 궁금하다고? 니는 왜 이렇게 안 궁금한 거냐고 도대체. 그런 걸 가르쳐주는 나도 참 이제 꼭 이해하세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잎사귀가 어떻다고? 작다. 되니? 그래서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양지식물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음지식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양지식물은 단어를 꼭 국어적으로 신경 씁니다. 빛이 많아야 잘 자랍니다. 음지식물은 빛이 적어도 잘 자라요. 자, 이 뉘앙스 알겠어요? 잘 봐. 양지식물은 빛이 많아야 잘 자라요. 그럼 적으면요? 죽어요. 됐어? 음지식물의 뉘앙스 잘 보세요. 빛이 적어도 잘 자라. 그럼 많으면요? 더 잘 자라요. 됐어? 많아야 잘 자라. 얘 적으면 죽는 거야. 얘는 적어도 잘 자라. 많으면 더 잘 자라지.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자연계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냐? 됐어요? 음지식물이 식물의 끝상이에요. 우린 그걸 생물학 용어로 극상이라는 단어로 배울 거예요. 식물이 진화 분류 막 거쳐서 최고로 오래 살아남고 오래 자라는 애가 누구라고? 음지식물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것도 상식으로 이해합니다. 나중에 암기하지 마세요. 양지식물이요. 특징이 뭐라고? 잎이 졸라 넓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됐어? 또 쓰고 있지. 아닌데. 또 쓰고 있지. 음지식물은 잎이 졸라 넓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자, 둘 중에 누가 맞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넓은 애가 음지식물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얘는 잎이 좁아요. 그럼 넓게 만들려면 두께는 두껍겠냐 얇겠냐? 됐나요? 똑같은 밀가루 덩어리로 칼국수를 만들 건데 넓게 펼치면 두께가 얇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넓은 대신에 두께가 얇아요. 얘는 좁은 대신에 두께가 두껍습니다. 되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틀리는 사람 맞습니다. 음지식물은 넓어요. 음지식물은 넓어요. 이제 식물 보면 이제 토토로라는 애니메이션 봤어? 이웃집 토토로 안 봤어요? 근데 일본 가서 막 토토로 사오는 거야? 토토로도 안 봤는데 가오나시 봤니? 봤어요? 뭐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을 보면 나뭇잎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이파리가 넓어야 되지, 그지? 그거 양지음지? 네, 반드시 꼭 골라냅니다. 되셨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 요거 이해하면 요거는 쉽습니다. 해볼까요?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 성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 성량은 증가하다가 일정합니다. 생물학은 언제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증가할 수 없습니다. 항상 언제나 증가하다가 일정, 감소하다 일정, 일정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 성량은 증가하다가 일정.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그래프. 빛의 세기가 있었어. 얘는 0. Y축에 꼭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위쪽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에요. 아래쪽이 이산화탄소 방출량이에요. 자, 식물이 있어. 식물이 있대요. 자, 식물. 미토콘드리아 있니? 식물 미토콘드리아 있어 없어? 그럼 식물은 에너지가 필요 없니? 에너지를 만드는 애는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럼 얘 미토콘드리아 있니? 네. 그럼 식물 엽록체 있니? 네. 됐어요? 그럼 엽록체가 포도당을 만들어주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세포호흡이라 그래요. 됐지? 그럼 엽록체가 에너지를 양분을 생성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광합성이라 그래. 됐어요? 자, 질문 한번 내봅시다. 낮에 해가 떠 있대. 광합성 하니? 네. 그럼 세포호흡해요? 하긴 하지요가 아니라 안 하면 뒤져요. 됐어요? 안 하면 뒤져. 그럼 다시 낮에는 광합성 하니? 네. 호흡하니? 네. 됐어요? 다시 한번요. 그럼 밤에는요? 광합성 하니? 아니요. 호흡하니? 안 하면 뒤져요. 됐어? 그럼 얘는 말이야. 하루 중에 호흡하는 양이 낮에 많이 할까요? 밤에 많이 할까요? 어디서 밤에 많이 한것 같아요. 질문! 내가 상식이 없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야. 이해해. 아니에요. 질문! 숨 쉬죠? 네. 낮에 많이 쉬어요? 밤에 많이 쉬어요? 똑같이 쉬는데요? 그럼 식물은 다르겠니? 야, 식물은 다르겠니? 이해할 수 있겠어? 야! 우리는 움직이니까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서 호흡량이 좀 변하겠지만 식물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호흡량이 달라지겠니? 아니요. 됐어요? 그래서 호흡량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똑같아요.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호흡하면 무슨 기체를 들이마신다고? 그럼 뭘 내뱉어? 이상. 그럼 질문이요. 이산화탄소 흡수와 이산화탄소 방출 중에 네. 호흡은 누구라고? 이상. 됐어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방출량에다가 호흡이란 단어를 쓰는 거야.